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음은 어떻게 병을 치유하는가? 지은이는 전홍준. 이 책은 의학 박사 전홍준 선생님이 집필한 생명 리셋, 보디 리셋, 마음 리셋 3부작 완결편입니다. 지은이는 전홍준, 의학 박사, 외과 전문의, 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 하나통합의원 원장입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듯이 내 몸도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을 리셋하는 것으로 의학 용어로는 재생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 수는 약 60조 개이지만 1초당 약 380만 개 꼴로 새 세포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300억 개의 세포, 즉 몸 전체의 세포 중 1% 정도가 날마다 죽고 새로 만들어지며 바뀌는 중인 겁니다. 오래 사는 세포의 수명도 1년이 안 되니 1년 전 내 몸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염증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세포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가 병세포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시간이 가면 그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 날마다 새롭게 재생되는 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 리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나는 병에 걸렸다.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시간 많이 노력해야만 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병에 걸려 있지만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나는 이런 병 저런 병을 가진 환자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이라는 현실을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병을 앓고 있어도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믿는 믿음에 의심이 없으면 건강한 현실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청사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말하게 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함정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 문제가 있거나 삶에서 불행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면 반드시 과거에 내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불러올 만한 말을 했거나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졌을 겁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아침에 막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라고 몇십 번 말하라고 합니다. 핸드폰과 자동차 운전대, 싱크대, 침대, 컴퓨터 등에도 써서 붙여놓고 틈만 나면 말해서 하루에 1000번가량 말하도록 권합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건강하다고 믿고 나는 이미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고 행복하다고 믿고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감사해. 늘 이렇게 입으로 선언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건강, 풍요, 행복의 설계도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와 세포의 10배 정도 되는 약 600조 개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와 미생물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돕고 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병을 만들고 또 치유하는 면역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자에 가장 많습니다.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창자에 있으니 장 면역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장에 사는 미생물은 약 40조 개 정도이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내 창자 속 미생물들은 채소나 과일 껍질, 통곡식인 현미 등의 많은 섬유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고기와 소주, 삼겹살과 라면 같은 음식을 주로 먹으면 몸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미생물이 약해지고 죽어서 그 수가 적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미생물 학자인 천종식 박사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활동력이 약해지고 죽어가는 장내 미생물에 조리하지 않은 섬유소를 주고 관찰하며 연구했는데 보름 정도 지나자 거의 죽어가던 미생물들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는 결과였지요. 식재료를 선택할 때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되도록 적게 사용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도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주로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약해지고 장이 산성화하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예상치 못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 자폐증 같은 많은 정신질환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창자는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신경계를 두 번째 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경망은 소화와 면역을 조절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사멸하기 시작하면 내 몸과 마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있는 분의 창자를 검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지 않고 부패하여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미생물을 살려내는 음식들인 채소, 과일, 통곡식을 날것으로 먹게 하고 커피 관장을 하면 보름이나 한 달쯤 후엔 정신장애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제게 온 많은 환자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지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7, 8세기 인도 성자인 샨티데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 앞으로 행복을 끌어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밀어주고 돕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나는 다른 존재와 상관없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바탕엔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릇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와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나와 남을 분리하여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분명 내가 다른 존재와 분리되어 외톨이가 되었다는 착각 때문일 겁니다. 분노는 왜 생깁니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그 음식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식하여 너무 많은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인슐린이 이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세포 밖에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부 지방과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을 연료로 삼아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활성산소는 깎아놓은 사과를 누렇게 변하게 만들거나 못에 녹이 슬게 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지요. 거의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그 양이 많을수록 세포를 녹슬게 하여 병들게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을 적당히 넣고 바람을 살살 붙여주면 연기도 별로 나지 않으면서 활활 잘 타오릅니다. 장작이 완전히 타고 나면 재도 얼마 안 남지요. 그런데 욕심껏 장작을 쑤셔 넣어 태우려 하면 공기가 부족해 까만 연기가 많이 나고 불길도 세게 타오르지 못합니다. 타지 못한 찌꺼기도 많이 남습니다. 활성산소란
이와 같이 불완전 연소된 연기나 찌꺼기 같은 것입니다. 과식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이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요. 어떤 관점으로는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어떤 차원에서 실제처럼 여겨지는 것이 다른 차원에서는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진실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현대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의 전체적 생명관과 자연관을 잊어버리고 분석적이며 세분화된 의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 몸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분해하여 분석하려는 이른바 기계론적 발상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서양 의학을 지배해 왔지요. 질병이란 곧 몸의 생물학적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며, 건강이란 다만 병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정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연이나 인체는 기계같이 고정된 개체가 아니며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해가는 역동적인 흐름입니다. 사람을 뇌, 심장, 위, 간, 팔다리 등을 모아놓은 육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은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 등과 함께 어우러져 연결된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다차원성을 이해할 때 질병이란 곧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부조화와 불균형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강물이나 구름처럼 한순간도 머무름 없이 흘러가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사실은 실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몸의 흐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각의 흐름입니다. 몸이 굳어있는 물체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몸은 수많은 감각기관이 모여있는 생물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며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을 따라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구름이며 우리 생각이 오랫동안 품어온 하나의 인상일 뿐입니다. 몸이란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고유한 존재로 볼 수 없으며, 양자 차원으로 보면 에너지만 진동하는 텅 빈 공간일 뿐이니 물질적으로 실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몸이란 우리 생각이 지어낸 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병의 대부분은 과도한 식욕, 성욕과 재산, 권력,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 조화롭지 못한 삶의 방식에서 비롯합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의 소문편은
다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스승인 기백에게 물었습니다. 태고 쪽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100세가 지나도 여전히 그 동작이 쇠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50살이 되자마자 벌써 동작이 쇠퇴하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기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고 쪽 사람들은 자연의 기운에 조화를 맞추고 음식에 절도가 있었으며 몸도 마음도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도리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모르고 마치 과즙을 마시듯 술을 마구 마시며 심신을 함부로 과롭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술에 취해 여자를 찾아 정욕이 동하는 대로 그 정력을 소모하여 생명의 원천인 진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진기를 온존하려 하지 않고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욕망을 충족시키며 장수의 도리를 모르고 생활 태도가 무절제하기 때문에 50살만 되면 벌써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마음이 병과 괴로움을 부른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고통과 질병을 가져오는 굳센 믿음, 즉 신념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망과 저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좋다 혹은 싫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욕망과 저항이 늘 교차하여 일어납니다. 이 욕망과 저항이 만병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입니다. 만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온전히 사라진다면 아마 병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있던 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은 의식이나 생각이 에너지 파동이자 물질 입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의식과 에너지와 물질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물질 입자로 굳어져 몸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반대로 몸을 구성하는 물질 입자는 분해되어 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미국 의학의 대부로 불리는 오슬러 교수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의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은 환자를 이해하는 데 3분의 1 정도만 쓸모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감정이나 신념 같은 다른 측면들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여성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늘 자기 머리카락을 습관적으로 뽑아댔습니다. 머리 한쪽에 원형 탈모처럼 둥그런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고 손에 장갑을 끼우거나 혼을 내도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부과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병행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소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왠지 저 노인네 머리채를 홀랑 뽑아버렸으면 시원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마의 생각이 아이를 통해 경험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엄마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분에게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하루 종일 어머니, 당신의 머리채를 뽑고 싶었던 제 마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저항감이 컸지만 그래도 며칠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많이 흘러나왔고 미움이 차츰 사라지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자 아이도 더는 머리카락에 손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싫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그를 싫어하는 마음의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보려면 색안경을 벗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색안경은 내 마음의 신념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볼 때마다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선하다 악하다로 나누어 판단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나누고 따지기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듯 하면 우선 내가 편해집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도 대개는 상대를 잘 설득하며 자신을 잘 보이려 합니다. 말재주를 부리거나 겸손한 척하며 머리를 이리저리 쓰지요. 이런 식의 대화는 상대와 나를 하나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내면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관심과 주의를 모으고 대하는 것이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2의 히포크라테스이자 의학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파라켈수스는 모든 병의 최초 원인은 생각과 감정이며 이를 엘리멘탈이, 즉 상념체 혹은 감정체라는 의학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몸이 아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반 이상은 각종 검사를 해도 별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물 치료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웰레스 교수는 깨달음의 신경생리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신념 및 정서와 건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자살 기도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암과 에이즈 같은 끈질긴 난치병의 배경에는 어두운 신념과 감정이 파괴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치료 결과가 좋았던 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은 치료 과정에서 어두운 믿음이나 감정, 생활 태도가 바뀐 사람들이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죽음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몸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나라는 착각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자연히 그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겠지요. 묵은 옷을 벗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끝없이 넓고 깊은 바다 표면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기를 계속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바다라는 하나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지요. 잠시 파도의 모습을 보이고 사라지지만 나는 원래 바다였고 여전히 바다이며 영원히 바다인 것입니다. 병이 나아야 즐거울까? 즐거워야 병이 나을까?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병을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한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해서 치료하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마음과 영혼의 힘을 무시하고 있다. 마음과 몸은 함께 움직입니다. 평소의 마음 상태가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 7대 왕 세조는 의학에 관심이 많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론을 쓰고 직접 의사의 자질을 8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했는데 이른바 팔의론입니다. 어떤 의사를 좋은 의사로 보았는지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3등인 약의는 약을 잘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뜻하고 2등인 식의는 음식을 잘 조절하여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으뜸으로 꼽은 의사는 심의로 환자의 마음을 고쳐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은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심신의학은 마음과 몸의 조화를 통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어 새로운 의학 체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신의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스탠퍼드대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스피걸입니다. 그는 1976년부터 약 10년 동안 전이된 유방암 환자 86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환자의 마음 상태가 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슈피겔은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 환자들에게만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10년 후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받은 그룹의 환자들의 평균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질병 치료와 마음 상태가 별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려 했던 연구 목적과는 달리 마음 치유가 병을 낫게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자 많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음 상태에 따른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습니다. 왜 오늘날 전 세계의 의사들은 일반인들보다 대체로 건강이 더 나쁘고 평균 수명도 더 낮은가 하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늘 과로하며 병원 내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 등을 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내내 계속 병만 생각하고 병에 대해서만 말하고 병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 좋지 않고 수명도 짧다는 겁니다. 의사의 마음은 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의식에 병의 청사진을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이지만 부전공이 의학의 역사와 의학 철학으로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는 그것도 가르쳤습니다. 수천 년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인간의 지성으로는 질병과 건강을 알 수 없다. 저는 그때부터 10여 년을 자연치유 방법을 응용해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방법으로 낫지 않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환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음이 변하지 않은 환자들에겐 그 방법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어야 병이 치유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병은 환자 자신이 치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합의학은 사람을 몸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세 단위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비극으로 끝나는 슬픈 영화라면 영사기에 걸려있는 필름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사기에 빛이 없다면 필름 내용이 어떻든 스크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필름은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모두 모여있는 마음이며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내 몸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즉 필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내 몸이 경험하는 현실, 즉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상이 결정됩니다. 즐거운 생각을 품으면 유쾌한 현실을, 불만이 가득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을 때 스크린만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름 자체를 즐겁고 행복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중 99%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는 생각이어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노폐물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름 뒤쪽에는 영사기에 빛이 있어야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이 빛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그저 순수한 빛이지 않습니까? 이 빛은 나라는 의식조차 없이 순수합니다. 순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있을 뿐 내가 있다라는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를 영, 생명의 근원 혹은 신성 등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우러진 존재입니다. 병든 몸의 현실, 즉 영상은 스크린만 깨끗하게 닦거나 비싼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름을 바꾸어야 영상이 바뀝니다. 심신의학자들의 주장도 이와 같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필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최초의 원인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독일 의학자인 리케 게르트 하머 박사는 암 환자 거의 대부분은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갈등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는 2008년 뇌염에 걸려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만 떼면 곧 사망하는 임사 상태였지요. 이분은 당시 버지니아 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날마다 환자들의 뇌를 수술해 왔는데 자신이 뇌염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후 자신이 임사 상태에 빠져 있던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담아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이 경험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나 의식의 작용과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뇌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으며 자신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지만 임사 체험을 통해 신념이 바뀐 것입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 지내는 동안 자기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병실 천장 위에서 자기 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이분은 육체가 나라는 것은 헛된 생각이며 착각임을 깨닫고 책을 펴내 그 사실을 알리려 한 것입니다. 현자들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청화 스님이 쓰신 전도망상이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청화 스님은 불교계의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으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도망상. 무엇이 생명의 창조력을 방해하는가 하면 전도망상, 곧 자기를 무한력 있는 불성, 신아, 영 또는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자각하지 않고 자기를 물질 또는 육체라고 보는 망상이다. 전도망상은 하나의
역의 사념이므로 생명의 창조력을 방해한다. 전도망상을 떠날 때 생명의 창조력은 스스로 발현되어 병은 소멸하고 법계 무한의 공급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고 모든 인생고는 자멸한다. 전도망상이란 거꾸로 잘못 보는 망상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를, 그리고 신아라는 말은 한자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영적 존재,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자기 자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물질이나 육체로만 보니 이를 망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지금 이 몸뚱어리 육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 그것도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도의 라마나 마하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진짜 너로 존재해라. 불교의 반야심경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육체와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모두를 비울 때 모든 고통과 재난이 끝난다. 내 육체와 마음, 즉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나라는 망상에서 떠날 때 완벽한 대자유와 생명을 얻는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나 불교 경전이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묻고 깨닫게 합니다. 통합의학에서는 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너무 싫어해서 배척하는 마음, 저항, 무엇을 너무 좋아해서 소유하려는 마음, 욕망, 고통과 질병의 뿌리는 바로 저항과 욕망의 신념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둘이 양극단의 서로 다른 성질인 듯 보이지만 욕망이란 실은 무엇이 부족한 것은 싫다 라는 저항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욕망이란 저항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심신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는 특히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항 쪽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고통의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는 모든 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연습입니다. 낮에 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밤에 전깃불 대신 촛불 하나만 밝히고 그 촛불을 바라보며 연습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의 목표는 먼저 자기 부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어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불편한 감정의 대상에 대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30분 이상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 실천법 1. 편한 자세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면서 먼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만일 절실한 마음으로 이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를 한다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2. 부모에 이어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평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대상에 대해서도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픈 환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덫 가운데 하나는 패배감, 섭섭함, 질투심 따위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자신의 밝은 면에 항상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좌절, 피해의식, 두려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분노, 섭섭함, 질투심은 자신을 살려내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힌 통로를 반드시 뚫어야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서 아바타 코스 같은 의식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암이나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를 돕는 의사 한옥 탈먼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다음에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암은 낫기 어렵다고 믿는 대중의 집합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병에 대한 신념을 바꾸지 못한 환자들이다. 이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가장 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두 번째 그룹은 이러한 집합의식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신은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신적, 감정적 개선을 경험하며 임종 때까지 비교적 육체적 고통을 덜 겪는다. 세 번째 그룹은 암에 대한 지배적인 대중신념, 곧 암은 낫기 어렵다 같은 절망적인 집합의식 자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환자들이다. 그들은 암을 만들어낸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파헤쳐보고 이를 발견하여 바꾸며 자신의 병과 삶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바로 이 환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며 흔히 몸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치유를 경험한다. 마침내 나는 모든 질병의 최고 치유법은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즉 자신이 바로 자기 현실을 창조한 근원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자기가 자기 삶과 건강의 근원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책임질 때 기적과 치유는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 이런 깨달음으로 나는 환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치유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알려주기 시작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생각의 힘, 둘째, 말의 힘, 셋째, 표정의 힘입니다. 매일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과 조화, 그리고 행복과 풍요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매일
가장 많이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이 사랑과 조화, 그리고 행복과 풍요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날마다 내 표정과 몸짓이 사랑과 조화, 그리고 행복과 풍요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크리스천 사이언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영국인 할머니가 40세 정도의 젊은 모습을 유지한 비결이었습니다. 이분은 50세가 될 무렵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나는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덜 먹겠다.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1년 후에는 49세, 2년 후에는 48세, 3년 후에는 47세, 이런 식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낮추면서 자신이 틀림없는 그 나이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내 나이는 46세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분은 사회활동이나 모든 행동을 그 나이에 걸맞게 했고, 옷차림 등도 그 나이에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신념으로 계속하자 70대 할머니인데도 젊은 여성처럼 생기 넘치는 피부에 가끔 생리까지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이란 놀랍고 불가사의합니다. 신라시대의 부설 거사는 우주와 생명의 본성을 깨닫고 생사를 초월한 성인으로 높이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시 사허부국에는 생명의 본성을 탐구하는 구도자들에게 큰 경책과 귀감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삶의 진정한 목표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생사를 떠나 영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거느린 처자 권속 3대밭 같고 쌓여진 금은 옥백 산더미 같아도 임종에 당하여 외로운 혼만 떠나가니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날마다 힘들여서 살아온 세상길에 벼슬길 올랐어도 머리는 백발이라. 여망은 벼슬과 영화를 두려워 않거니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재주가 뛰어나서 말로는 요설 변제, 천 글귀 시를 지어 만호후를 경멸해도 닭업생의 아만의 근본만 늘게 하나니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요. 가사 비구름 몰아치듯 설법을 잘하여 하늘 꽃 감동하고 돌멩이 끄덕여도 껍데기 지혜로는 생사를 못 면하니 생각하면 이 또한 허망한 뜬 거품이로다. 개인이나 온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으며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는 착각이자 무지입니다.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밝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최상의 길은 이러한 착각과 무지에서 벗어나 나와 남이 따로 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저항으로 끊임없이 좋다 싫다 판단하며 살다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면서 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욕망과 저항을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안정되면 있던 병도 곧 낫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온 우주를 하나의 영생하는 빛으로 여기며 그 생명의 빛을 향해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만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 외기도 하고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는 가슴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가슴에서 사랑해요, 감사해요가 자연스럽게 울려나올 정도가 되자 실제로 모든 대상이 눈물이 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몸과 삶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명인 천지 우주는 오직 찬란한 빛으로 충만해 있다. 어려운 환자일수록 하루 24시간 오로지 이 생각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의 고통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2010년 1월 18일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 표지에 놀랄만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제목은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후성 유전학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자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유전자는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선택으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병적인 유전자를 타고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육체를 위한 선택과 마음을 위한 선택이지요. 육체의 선택은 음식이나 운동과 활동 등에 관한 것이고, 마음의 선택은 신념이나 감정에 관한 선택입니다. 후성 유전학을 소개하는 책에는 이 두 가지 선택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집돼지와 야생돼지 이야기로 육체의 선택을, 코끼리 상아 이야기로 마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집돼지는 농업 목축 시대 이전에는 야생에서 사는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돼지와 야생돼지의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생돼지는 다리가 긴데 집돼지는 다리가 짧습니다. 원래 돼지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산과 들을 누비며 다녀야 하니 다리가 길지만 집돼지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 다리가 짧아진 겁니다. 다리 세포를 재생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야생 돼지는 입이 길고 송곳니가 있지만 집돼지는 입이 짧고 송곳니도 없습니다. 야생 돼지는 땅을 파서 나무 뿌리를 잘라 먹고 고구마 같은 땅속 열매를 캐먹어야 하니 입도 길고 송곳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돼지는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으니 입과 송곳니 세포를 재생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야생돼지는 온몸에 털이 무성해서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데 유리하지만
집돼지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역시 털을 재생하는 스위치가 꺼진 겁니다. 야생 돼지는 날씬하고 근육이 많아 움직임이 재빠르지만 집돼지는 대체로 뚱뚱하고 비만입니다. 비만을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야생 돼지는 면역력이 강하지만 집돼지는 면역력이 약해 돼지 열병이라도 돌면 거의 100% 죽습니다. 야생 돼지는 돼지 열병에 걸려도 죽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집돼지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야생 돼지 같을까요? 사람도 수렵 채집 시기에는 아마 야생 돼지와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안락해지자 우리의 갇혀 사는 집돼지처럼 면역력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집돼지를 산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는 교배 후 석 달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 새끼들이 자라 다시 석 달 후에 새끼를 낳고 또 그 새끼들이 새끼를 낳는 동안 계속 야생에서 생활하게 되면 모두 야생 돼지처럼 됩니다. 3세대가 지나면 집돼지의 후손이 야생 돼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중요한 사실은 야생 돼지를 우리에 가두고 키우며 집돼지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놓으면 짧은 시간 내에 야생 돼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돼지 유전자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돼지를 야생으로 돌아가게 하자 원래의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금세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야생 돼지가 된 것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육체적 환경만 바꾸어도 되지만 사람은 마음의 환경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코끼리의 슬픈 유전자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아졌을까요? 코끼리는 영리한 데다가 감정도 풍부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 코끼리나 가까운 가족 코끼리가 총에 맞아 죽으면 곁에서 슬피 울지요. 그런데 상아 때문에 죽은 코끼리를 많이 보게 되면서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모잠비크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군 자금을 만들기 위해 상아 사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아를 잘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밀렵꾼들은 코끼리들을 죽이고 상아를 잘라갔습니다. 살아남은 코끼리들은 총에 맞아 쓰러져 죽은 코끼리 곁으로 다가가 코로 피를 닦아주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그때 상아가 없어졌음을 알아챈 것입니다. 영리한 코끼리들은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나나 내 새끼들에게는 상아가 없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아가 없어야 산다. 라는 코끼리의 믿음이 상아를 만드는 코끼리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린 것입니다. 암이 발병되는 배경에도 마음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갈등과 분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아, 화가 나서 못 살겠다.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삶에 아무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안의 유전자가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몸의 주인은 살고 싶지 않은 거구나 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몸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죽도록 돕기 위해 암세포에 대해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NK세포나 T세포 같은 암을 공격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암 환자 중엔 발병 전 심각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은 분이 많습니다. 류머티스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자 중에도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많지요. 자기 비하가 심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마음이 자가면역 질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용기와 희망 같은 긍정적 선택을 하면 삶을 건강과 행복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 선택, 즉 기쁨 대신 슬픔, 감사 대신 분노, 용기 대신 두려움, 희망 대신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의 유전자가 그를 질병과 불행으로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은 어떻게 병을 치유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